낡은 수건이 걸려있던 부엌 한켠. 바닥엔 오래된 재떨이가 있었다. 그곳이 내가 시집와서 처음 마주한 시어머니의 집이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집은 시어머니의 세상. 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첫날 신발장 옆에 놓인 슬리퍼조차 나에겐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맨발로 부엌에 들어섰고 시어머니는 고개만 살짝 돌린 채 이렇게 말했다. 가난한 집에서 왔다더니 정말 티가 나는구나. 그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결혼이란 게 이렇게 시작될 줄은 몰랐다. 나는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부엌을 닦고 어머니가 좋아한다는 묵은지로 찌개를 끓였다.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아침 공기와 섞였고 그 냄새에 익숙해질 즈음 나는 서서히 말을 잃어갔다. 시어머니는 나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 그저 무심한 눈으로 집안을 훑고 먼지를 손끝으로 닦아내곤 했다. 어느 날 내가 정리해둔 빨래 중에 수건 하나가 거꾸로 개켜져 있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엔 아무 말도 없이 그 수건이 놓여 있었다. 수건 위엔 쪽지가 붙어 있었다. 단 한 줄.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며느리 노릇은 무슨. 그 문장은 오래도록 내 가슴에 남았다. 마치 사포처럼 매일을 조금씩 긁어내는 듯했다. 그 집에서 웃음소리는 거의 없었다. TV 소리도 늘 작았고 문 여닫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나는 조용히 사는 법을 배웠다. 감정을 들키면 약점이 되는 곳, 사랑은 숨기고 고마움은 눈빛으로 전해야 하는 곳, 그런 곳에서 나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그 집엔 오래된 풍습이 많았다. 명절이면 여자는 무조건 부엌에 있어야 했고 시아버지 제사상엔 딸은 술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한 번은 조심스레 이유를 물었다. 돌아온 건 짧은 한숨이었다. 그러니까 네가 부족한 거야. 그 말 속엔 판단이 있었다.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라온 환경,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방식까지도 모조리 틀렸다고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견뎠다.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기에. 특히 시어머니에게 말은 없었지만 나는 언젠가 그녀의 눈에서 미소 하나를 건져보려 했다. 그런 마음이 어쩌면 가장 큰 착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해 겨울 나는 아랫목에서 시어머니의 옷을 손빨래하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집의 온도는 사람의 체온이 아닌 침묵으로 따뜻해진다. 소고기국을 처음 끓인 날이었다. 결혼하고 3달쯤 지났을 무렵 나는 시어머니가 지난번 시장에서 장을 본 소고기를 몰래 꺼내 다듬었다. 자투리 국거리였지만 국간장과 다진 마늘을 넣고 정성껏 우려낸 그 국물은 나름의 자신감이었다. 식탁에 국을 올려놓을 때 내 손끝이 살짝 떨렸던 걸 기억한다. 기대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운 떨림이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들었고 국을 한 숟갈 떴다. 그리고 바로 내려놓았다. 입을 닦는 수건을 챙기며 짧게 말했다. 고기 냄새가 너무나. 그 말은 날카로운 칼끝 같았다. 국 속에 녹아든 나의 마음도 함께 버려진 듯했다. 나는 조용히 국그릇을 치웠고 아무도 모르게 남은 국물을 싱크대에 흘려보냈다. 마늘 냄새가 퍼지는 부엌 한켠에서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식사 시간은 늘 긴장 속에서 흘렀다. 말수가 적은 가족, 특히 시어머니와 나 사이엔 대화 대신 식기 소리만 오갔다. 숟가락을 놓는 타이밍조차 조심해야 했고 반찬을 내놓을 때는 국그릇의 방향까지 신경 써야 했다. 그 집에선 배려라는 것이 나만의 의무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종종 말을 돌려 비난했다. 우리 아들은 국 하나로도 하루 종일 기운차게 일하는 애야. 예전엔 나 혼자 끓여도 잘만 먹었는데 그 말은 내게 이렇게 들렸다. 네가 하는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도 나는 다음 날 다시 국을 끓였다. 이번엔 냄새를 줄이려고 참기름을 줄이고 육수를 더 오래 우려냈다. 무와 파를 얇게 썰고 후추를 톡톡 털어 넣었다. 그 노력이 전달되길 바랐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국을 건드리지도 않았다. 그저 남편에게 말했다. 오늘은 입맛이 없네. 네가 시장에서 사온 반찬이나 꺼내 먹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났다. 나는 멍하니 국이 식어가는 걸 바라봤다. 김이 날아간 그 국엔 이미 내 마음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날 밤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나는 문틈으로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엄마, 민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 너무 그러지 마. 노력. 가난한 집 딸이 뭘 안다고. 너까지 끌려다닐래.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부엌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손끝이 시려웠다. 그날 새벽 꿈을 꿨다. 친정엄마가 내게 따뜻한 국을 떠주며 웃고 있었다. 그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꿈은 깨졌고 나는 다시 차가운 부엌 바닥을 밟았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종종 음식으로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그 집에서 음식은 마음을 받아들이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가의 도구, 구분의 경계선이었다. 국 한 그릇에도 신분이 드러나고 마음의 무게가 매겨졌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흙냄새에 젖은 공기가 뺨을 때릴 정도로 서늘했고 나는 장바구니에 두유와 감자를 담아 돌아오던 길이었다. 손에 쥔 우산은 오래돼서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치맛단은 이미 흙탕물에 젖어 무거웠다. 그날따라 친정집 앞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짧게라도 얼굴을 보고 가자 싶어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어준 어머니 얼굴에 주름이 하나 더 깊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렸다. 식탁엔 미역국이 식어가고 있었고 말없이 앉은 우리 사이엔 따뜻한 온기보다 미안함이 흐르고 있었다. 잘 지내니? 짧은 물음에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갈을 삼키고 있던 그때였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여기 있었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다.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일어섰고 나는 반사적으로 일어났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내 젖은 치마 아래로 미끄러졌고 어머니의 낡은 슬리퍼까지 훑고 지나가더니 짧게 뱉었다. 이 집의 발길 그늘했을 텐데. 친정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내 팔목을 잡고 밖으로 나섰고 비는 여전히 퍼붓고 있었다. 나는 우산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끌려갔다. 차 안은 적막했고 유리창에 흐르는 빗물이 마치 말하지 못한 눈물처럼 천천히 흘렀다. 네가 친정 나가면 말이 많아진다.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사람들이 며느리가 집에 정이 없어서 그런가 하잖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의 존재는 그 집 안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막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온 후 젖은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을 때 탁자 위엔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앞으로는 사전에 허락받고 외출하길 바란다. 나는 조용히 그것을 구겨 손에 쥐었다. 그 주먹이 떨리고 있는 것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친정엄마가 해주던 말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은 사람 마음이 젖기 쉬워. 맞았다. 그날의 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니었다. 젖은 치마 끝처럼 내 마음도 질척이고 있었고 그 질척임 속에 자존심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한국의 며느리란 이름 아래 수많은 침묵이 당연시되고 있었다. 시집살이란 단어조차 이제는 옛날 이야기라며 사라진 시대였지만 그날의 차 안, 그 쪽지 한 장은 분명히 내게 말했다. 너는 여전히 박사람이다. 그날도 평범하게 흘러가던 오후였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틀어두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다. 마침 방송에 유명한 셰프가 나와 제철 음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고 그가 소개한 메뉴 중 하나가 내가 자주 하던 된장 들깨무침이었다. 어머님, 저거 저도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들깨가루 넉넉히 넣고 기억나세요?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다. 기억 안 나. 나는 내 요리 맛이 기억에 남을 정도는 아니니까. 그 말 한 줄. 말끝마다 날이 서 있던 시어머니는
그렇게 단단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그 모든 날이 남편 앞에선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쯤이면 시어머니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나긋하게 웃었다. 아들, 오늘 피곤했지? 엄마가 된장찌개 해놨어. 그러면 나는 부엌 한 구석에서 끓어 넘쳤던 내 찌개를 조용히 치워야 했다. 남편이 보지 않는 시간에만 그녀는 날 향해 이런 말을 하곤 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애들은 이상하게 허세가 많아. 뭘 좀 배웠다고 착각하지 마. 요즘 며느리들은 복도 없고 격도 없어. 그리고 마지막엔 늘 이렇게 덧붙였다. 넌 운이 좋아서 우리 집에 온 거야. 처음엔 그런 말에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밤마다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점점 무감각해졌다. 감정이 마모된다고 해야 할까.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만 하고 심장엔 닿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러다 한 번 참지 못하고 물은 적이 있다.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웃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냥 네가 우리 집 수준에 안 맞아.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고칠 수 없는 것은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출신이었다는 것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내가 태어난 집이 작고 내 부모가 평범했으며 내가 대학을 장학금으로 다녔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수치였고 불편이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말없이 아주 천천히. 그녀는 눈길을 피했다.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분노도 증오도 아닌 두려움 같았다. 어쩌면 시어머니는 자신이 만든 틀에서 벗어난 나 같은 며느리가 불편했던 걸까? 아니면 자기 아들이 나 같은 여자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불안했을까? 그날 밤 베란다에서 빨래를 거두며 나는 손끝에 남은 햇빛 냄새를 맡았다. 오래된 옷가지의 면섬유 사이로 스며든 햇빛. 그런 냄새처럼 나는 그 집에서 희미하게 남겨진 채 살아가고 있었다. 지워지지 않되 기억되지도 않는 존재로.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집안엔 시어머니와 나 둘만이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아침을 차려내고 나는 식탁을 정리한 후 세탁기 앞에 앉아 마른 빨래를 개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트로트가 유일한 소리였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말을 아꼈다. 이상하다는 직감은 있었지만 나는 말을 삼켰다. 말이란 건 이 집에선 늘 화살이 되어 돌아왔기에 조심스러웠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가 갑자기 문을 열었다. 짐 싸. 오늘 당장 나가. 나는 순간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얼어붙은 듯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는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내밀며 말했다. 여기 모텔비. 일단 나가 있어. 네가 다시 이 집에 들어올 일은 없을 테니까. 남편이 출장 중인데요. 연락도 없이. 그놈도 알게 될 거야. 이미 결정된 일이야. 너랑은 못 살겠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문 앞에 작은 캐리어를 끌어다 놓았다. 그 안엔 내가 아끼던 물건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 옷 몇 벌, 화장품 몇 개,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내쫓기는 사람의 허탈함만이 담겨 있었다. 짐덩어리 하나 치웠네. 속이 다 시원하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날 나는 현관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내 안엔 그늘이 짙었다. 택시를 타고 나오는 길,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핸드폰을 수십 번 만지작거리다. 결국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못했다. 친정에도 말하지 못했다. 그냥 사라지고 싶었다. 나는 잠시 고시원에서 지냈다. 하루하루가 덧없이 흘렀고 일자리를 구해 새벽부터 청소일을 했다. 먼지를 닦으며 생각했다. 나는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도 멈췄다. 삶은 계속되어야 했고 눈물이 밥이 되지 않는다는 걸 나는 너무 빨리 배웠다. 한참 뒤 남편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하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그 문장은 한참을 울리고 사라졌다. 결국 그는 어머니를 택했고 나는 조용히 사라졌다. 혼인신고는 이미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나는 그들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러나 그 끝은 끝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세상에 등장하게 된다. 아무도 몰랐다. 그 고시원 방 한켠에서 나는 작은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었고 내 첫 통장의 이름이 조용한 시작이었단 사실을. 한국에선 이따금 여자가 혼자 무언가를 이뤘다는 사실을 불편해하는 시선이 존재한다. 나는 그 시선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꺾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 시선들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 집에서 나온 날 나는 집이 아니라 껍질을 벗은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삶을 나 스스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날도 평범하게 아침이 밝았다. 나는 강남의 한 빌딩 17층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했다. 출입증을 태그하며 문을 열었을 때 어김없이 커피 향이 먼저 반겼고 유리벽 너머 보이는 도심 풍경이 오늘도 어제처럼 반듯하게 펼쳐져 있었다. 내 책상 위엔 도장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건 법인의 대표이사 도장이었고 그 아래엔 내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회장이 된 걸 기적이라 말했다. 하지만 기적은 없었다. 그건 긴 침묵과 무시, 그리고 외로움으로 만들어진 결과였다. 나는 고시원에서 작은 생활용품 쇼핑몰을 시작했고 틈틈이 물건을 포장하며 새벽까지 페이지를 만들었다. 고객의 리뷰 하나하나에 일일이 답글을 달며 나는 조금씩 신뢰를 쌓아갔다. 처음엔 미미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소문은 조용히 번져갔고 어느 순간 투자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혼자서 키워갔다. 그게 내 방식이었다. 누구에게도 덕분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만에 400억, 그리고 5년 만에 4천억 규모의 자산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몰랐다. 그날 나를 쫓아냈던 시어머니도, 입을 닫은 채 돌아섰던 전남편도. 하지만 나는 안다. 성공이란 소리치며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며 내보이는 것이다. 내가 회장이 된 날 법인 도장을 처음 꾹 눌렀던 순간의 감각을 아직도 기억한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속으로 외쳤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짐덩어리가 아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금요일 오전이면 회사의 옥상 정원에서 차를 마셨다. 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나는 종종 과거를 떠올렸다. 부엌에 쪼그려 앉아 개던 수건, 식탁 위에 놓인 무시의 쪽지, 비 오는 날 친정에서 끌려 나오던 젖은 발끝,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다. 이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과도 나를 외면했던 나 자신과도 화해할 시간이다. 한국에선 이따금 성공한 여성을 차가운 사람이라 부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진짜 차가운 건 아무 말 없이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는 그 시선들이었다. 내가 회장이 된 이유는 돈이 아니었다. 그건 오직 내 안의 침묵을 세상에 들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강남 한복판 반짝이는 로비 천장 아래에서 나는 그날을 마주했다. 고객과의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아이보리빛 원피스 위에 얇은 트렌치를 걸치고 비서가 건넨 노트북 가방을 받는 순간 문 쪽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녀였다. 시어머니. 한참을 눈이 마주친 채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몇 년 만이었다. 나는 어쩌면 너무 많이 변해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물었다. 혹시 이 건물 17층 대표님 비서분이신가요? 그 순간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안으로 삼켰다. 나는 조용히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흰 명함 위에 검은 글씨, 내 이름과 함께 적혀 있는 직함, 대표이사.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명함을 읽은 눈이 커지고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덧붙였다. 저 지금 미팅이 있어서요. 나중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녀는 명함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돌아서며 뒤에서 들려오는 작은 숨소리를 들었다. 그건 누군가 울음을 참기 위해 삼키는 숨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유리 너머로 그녀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오래전 나를 집 밖으로 밀어내던 그 여자가 이번엔 로비 한가운데서 외면당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사무실 옥상에서 혼자 남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정말 이상했다. 원망이 밀려올 줄 알았는데 마음속에서 떠오른 건 오히려 쓸쓸함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내가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다. 아무도 없이 시작된 내 인생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그녀는 그날 이후 나를 다시 찾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내 명함을 쥔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을까를 생각한다. 한국의 노년 여성들은 종종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재단한다. 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며느리에게 함부로 말을 던지고 상처를 주고도 그땐 몰랐다며 돌아선다. 하지만 그 모든 말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걸 그날의 로비에서 그녀는 알게 되었을까. 복수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다. 가장 조용한 순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의 자존심을 흔들 때 이루어진다. 그날 이후로 나는 시어머니를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언제나 그날 로비에서 마주친 그녀의 손끝 떨림이 남아 있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어느 늦가을 나는 모임 초청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다. 여성 창업과 생존이라는 주제로 내 삶의 일부를 나누는 자리였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 조용히 내게 다가와 명함을 받아든 중년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민서야, 시어머니였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이제는 예전처럼 단단하고 모난 모서리는 없었고 오히려 부드럽고 약해진 무엇이 느껴졌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 그때 내가 많이 미안했어. 그땐 네가 너무 두려웠나 봐. 나보다 더 단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 오래된 후회를 보았다. 그건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종류의 감정이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고서야 비로소 깨닫는 마음.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오랜 시간의 공백 속에서 서로의 침묵만이 대화를 대신했다. 나는 그녀에게 원망도 따지지 않았고 그녀 역시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땐 제가 부족했던 것보다 사랑받고 싶다는 말조차 못했던 게 더 아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네가 나한테 어머님이라 불러줬던 그 말. 그거 하나가 그 집에서 제일 따뜻했어. 한국에선 이따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인연보다도 깊은 운명이라 말하곤 한다.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감정을 나누게 되는 관계. 그 안엔 말 못할 감정이 스며 있고 때론 미움보다 더한 무관심이 다가온다. 하지만 그날 늦가을 볕이 드는 창가에서 마주한 그녀는 더 이상 내게 가해자가 아니었다. 그저 어느 순간 상처받은 채 자신을 지키려 했던 또 하나의 여자였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덮었다. 그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우리는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용서란 것은 거창하지 않았다. 그건 그저 마주보는 순간 눈을 피하지 않는 것. 상처를 준 사람에게 그리고 상처받은 나 자신에게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가족에게 진심을 말한 적이 있나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는 사랑받고 싶었던 한 사람의 조용한 속삭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듣고 싶었던 단 한마디. 수고했어. 잘 버텼다.